신림동 그 흉기 난동 사건 다들 아시죠? 뭐 너무너무 난리였는데, 근데 그 범인인 조선이 무기징역 선고가 어제 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어제 이제 무기징역을 나서 오늘 하려고 이제 상의를 드리고 준비를 했는데, 그 방금 그 이어서 왜 분당 서현역에서 또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놈 이름이 최원종. 최원종도 방금 무기징역이 났다고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검찰에서는 처음에 사형 구형했다면서요. 근데 무기징역이 특별히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요즘에 사형 선고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사형 집행 안 해도 사형 선고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작년 여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난히 이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건의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일단은 다 났네요.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무기징역이라고 하니 그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유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다 사형을 구형했던 사건이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피해자들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얘들이. 그때 사실 이 사건 나고 되게 공포스럽고 했던 게 나하고 바로 살인 예고글들이 막 올라오고 모방 범죄가 상당히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흉흉했었는데, 근데 그 살인 예고글 올리고 했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았나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도 안 된 사람도 있고 기소가 됐는데 뭐 무죄가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지금 선고를 받아서 사실 이런 살인 예고를 하겠다는 그런 예고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도 너무 형량이 가볍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이런 관련 건은 그 일괄적으로 아마 항소를 하면서 끝까지 다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왜냐하면 그 수사기관에서는 이건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실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일부 이게 조금 지금 어려운 게 지금 그 조선 이후로 정말 인터넷상에 수백 건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뭐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죠. 뭐 박동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기 가서 내가 뭐 지나가는 사람 죽이겠다. 뭐 칼을 들고 서 있겠다.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올렸는데 그 경찰도 엄청나게 인력 투입해서 많이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마 그 중에 좀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가 되게 좀 애매한 영역인 거예요. 지금 문제되는 게 협박죄나 살인 예비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협박죄나 살인 예비 일단 뭔가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피해자가 누군지 좀 특정이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특정이 돼야 되고 이런 협박을 개시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사실 불특정 다수는 공포심 느낀 게 맞지만 그게 조금 협박으로 보기는 지금 법리적으로는 애매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때도 좀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우려가 조금 현실화돼서 실제 무죄 판결 난 것도 많고요. 협박에 대한 고의 인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죄 판결 난 것도 많고 아니면 아예 그냥 기소조차 되지 못한 건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보도가 안 된 걸로 봐서는. 뭐 처벌 수위가 어떻든 처벌 받았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잘 됐다 싶긴 한데 근데 무죄가 떨어진 거는 왜 무죄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죄는 보니까 해화역에서 8초간 뭐 칼을 들고 서 있겠다. 내가 해화역에서 칼을 들고 서 있겠다라고 했던 글을 올린 사람이 인터넷상에 8초간 글을 올리고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렸던 그 8초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봤겠죠. 근데 자기가 일단 삭제를 하고 그거 자체가 좀 그 정황을 다 보거든요. 어느 정도 글이 지속이 됐고 또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는데 그 정도 수위만으로는 사실은 좀 협박에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더라고요.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럼 그거는 그냥 뭐 상식선에서 뭐 무죄 판결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도 또 있더라고요. 강남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했는데 감옥에서 평생 살고 경찰도 쏘겠다. 이렇게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이 사람도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대요. 이 사람은 왜 무죄가 났을까요? 무죄 왜 났다 그래요, 거기에? 그냥 내가 서 있겠다. 서 있겠다. 총기 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법리적으로 협박이 되기도 좀 애매하고요.
살인 예비가 되기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 어떤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성립하려면 대상이 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 정도만으로는 지금 그 범죄는 처벌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좀 없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테러를 예고한다든지 뭐 공중을 상대로 뭔가 되게 협박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뭐 예고하거나 글을 올렸을 때 그걸 처벌하는 범죄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건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범죄가 많아진다면 사실 사람들은 되게 무섭잖아요. 강남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했다. 근데 뭐 누군가가 특정되지 않았다. 네, 대상자가. 맞아요. 네. 그래서 무죄가 났다고 본다면 지금 조선이나 최윤종 같은 경우도 특정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 근데 실제로 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범행의 동기 부분에 있어서 네. 누구를 특정해서 간 게 아니라 그렇죠. 무차별. 대중 다수를 네. 무차별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충분히 그만큼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처벌되지 않으면 이 경찰들도 그렇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났을 때 엄중 대응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죄가 났어.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네. 말아야 되는지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 막 경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그냥 뭐 장난이겠지, 안 하겠지, 그래서 나중에 욕 먹잖아요. 안 결국.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했어요. 했어. 그럼 나중에 일어났을 때 그 비난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게 감당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공권력이 낭비되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다 제정신들이 아니니까 네. 경찰이 왔어요. 만약에 IP 추적해가지고 왔어. 근데 자기가 경찰이 나한테 왜 왔냐? 나 여기 특정 누굴 특정하지 않았다. 날짜도 특정하지 않았고, 난 뭐 위법 사항이 없는데 경찰이 나한테 왜 왔냐? 이 경찰이 그러니까 이 법원이 맞아요. 판단을 이렇게 애매하게 해주면 너무 경찰들도 그렇고 결국 그 피해는 대중이 또 그렇죠. 예. 네. 불안감을 안고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되고 네. 경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치 않고. 그 강남역 총기 난사 사건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구체적인 해약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다 이런 말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그런 구체적 해약이나 해약을 얘기했거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 사람을 협박죄로 기소하고 나서는 공소를 이제 유지하고 유죄를 물려야 할 어떤 그 입증 책임이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실제하고 다르기도 했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인터넷에 올린 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나 봐요. 그리고 뭐 자기가 글과 함께 이렇게 올린 사진에 있는 장소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곳이었고 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런 증거를 수사기관이 못 찾았다 그래요. 예. 경남, 진주와 인천 등에서 경찰에 일단 신고가 된 사건인데 그리고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자다 이렇게 검찰은 본 건데 그렇죠. 네. 법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어쨌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무죄를 따지는 그 문장들을 보면 충분히 논리적이고 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보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테러가 사실 네. 무섭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너무 경험했듯이 이런 식으로 무차별, 그러니까 네. 범죄 대상이 특별히 특정되어 있지 네. 않고 나랑 무슨 관계가 없는 일면식도 맞습니다.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길 범죄가 가다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네. 그렇게 얼마나 글 올린 불안해요. 사람들이 언제 정말 실행할지 모른다는데 그러니까요. 좀 무서움이 있는 거죠. 이게 네. 이거는 사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아니죠 이거는. 보장될 수 있는 자유는 이미 넘어선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걸 보고 분명히 누군가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줘야 그 시민들이 맞아요.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되겠다. 네. 이런 글을 올리면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인식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무죄가 나버리면 네. 그것이 이제 걱정이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사람 지금 무죄 선고 난 사람들은 다른 여죄가 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죄로는 일단 뭐 처벌을 받았는데 네. 지금 작년에 이런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근데 지금 처벌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범죄 유형을 만들 것인가, 특히나 불특정 다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이런 테러 행위를 예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정말 진위와 내심의 의사와 상관이 없더라도 그래도 표현이 됐다는 것 자체라면 좀 이건 규제해야 될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범죄화하는 것도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림동 조선 얘기로 다시 좀 넘어가 보면 이게 이때 당시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무기징역 선고가 그러게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요. 보면 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신림동 흉기난동에 피해를 당하신 이분이 그 22살 대학생인데 그 남자분. 수능 그러니까 대학 수능 3일 전에 어머니께서 암투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남동생이 있는데 자기가 돌보면서 실질적인 이제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잘. 그럼 이제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림동에 이 원룸들이 싸니까 그 원룸 싼 데를 알아보려고 신림동 왔다가 신림역 앞에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당 서현역도 그때 산책하던 그 노부부 분당 서현역. 그렇죠. 그 손잡고 가다가 그 부인만 사고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그 분이 인터뷰하시는데 막 나와서 하는 그래서 그 자녀분하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그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그때 그 사연이 막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14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차로 질주하고 한번 흉기 가지고 쇼핑몰 들어가고. 그런데 무기징역이라는 게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웬만하면 진짜 다 무기징역이네요 요새. 무기징역 떨어지면 25년 뭐 이렇게 되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 사실 무기징역이라도 원래 저 무기라는 말을 뜻에 따르면 그냥 기한이 없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게 맞죠. 그렇게 인식했는데,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라는 게 사형 다음으로 제일 센 제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 생각보다. 근데 무기징역이라는 게 1년 있다가 나와도 되고 3년 1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럼 정해져 자기 형기의 3분의 2 정도는 이상은 있어야 돼요.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석방 심사 대상은 되는데 그럼 1년이 그렇진 않아요. 무기징역을 3분의 2를 기준으로 하는 건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형량이 정해져 있긴 한데 가석방 심사 대상이 일단은 형량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실제로 살아야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게 일단 원칙인데 보통은 이제 무기징역 하면 지금까지는 20년 넘어가면 심사 대상이 됐었고 무기징역 수도 가석방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통계가 있죠.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실제로 보면 20년에서 30년 사이의 형이라고 생각하게 그럴 되거든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징역 그 심사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그래도 좀 피해자한테 알려주긴 하는데요. 사건이 아예 끝나버리는 시점을 그냥 형사 판결 확정 시 이렇게 많이 잡거든요. 형사 사건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무기징역 수가 나오잖아요. 나의 가해자가.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알려주긴 해요. 언제 며칠자로 출소합니다. 이렇게 문자 통지 같은 게 원하면 오거든요. 근데 오는 경우도 이미 출소하고 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조금 일괄적이지 않아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그 집행 과정, 형의 집행 과정에서는 진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게 사실 현실인 거죠. 가석방 심사할 때 피해자한테 한번 물어라도 봤으면 내 의견 낼 수 있잖아요. 난 싫다. 나는 무섭다. 근데 그렇게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경우가 거의 뭐 요즘에야 이 얘기가 나오지만 과거에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방금 그거는 말씀하셔서 처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죠. 물론 물어보면 다들 싫다 하겠죠. 근데 그 싫다고 하는 걸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사할 때. 심사하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이 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심사를 하는 데는 교정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그걸 또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정 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피해자랑은 상관없죠. 알 바가 아니죠. 맞아요. 거기서 뭘 하든지.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가석방 심사를 만약에 한다면 너무 피해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의견이 좀 존중되어야 되고 무조건 필수적으로 의견 청취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조선 이 범인은 처음에 잡혀가지고 그 조사할 때 그 열등감이 폭발해서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자기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 뭐 계획범죄 아니다 이런 걸 좀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얘도 어차피 몇 번 그 징역을 살았던 애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애는 이걸 뭔 말을 해도요, 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범죄 자체로.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자기 범죄 동기를 밝혀주는 것밖에 안 되죠. 네. 열등감에 차서 내가 범행했다. 근데 열등감에 찬 사람이 다 이렇게 범행하고 사나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 피해자의 얼굴하고 목을 집중적으로 13차례 찔렀잖아요. 그 영상도 많이 처음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게 사람들이 뭐 다 지나가는 자리에서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무서워서 못 말리죠. 네. 참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거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제 벌어졌던 거고 이게 벌어지니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모든 이런 문제성이 있는, 전 문제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다 글을 올리고 자기도 누굴 죽이겠다느니 이런 식의 글을 올리고 하는 게 참 못났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심신미약으로 인정은 하는데 감형의 사유로 감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렇게 굳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이 있는데 심신장애는 말 그대로 정말 장애가 있는 거고요. 판단하거나 뭐 결정하거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미약은 그런 능력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어쨌든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어떤 직권이나 재량에 따라서 감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얘는 이렇게 나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은 인정이 되는데 감경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감경하면은 난리 나죠. 이걸 어떻게 감경을 해요? 이 조선이라는 이 신상 공개까지 된 이 범죄자의 행위가. 그리고 너무 피해자, 그리고 이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남성 3명도 중상해가 입혀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을 심신이 미약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판부가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유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되 심신미약을 유리하게 고려했는데 고려하되 감경을 안 한다고.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에 대해서도 그 검찰이 사형 구형한 데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맨날 같은 얘기긴 한데 얘기는 했어요. 생명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지 않나요? 요새 다 그게 같은 문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 박탈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이제 뭐 아주 최악의 경우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의 케이스라고는 보지 않겠다. 무기징역으로는 적절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뭐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뭐 사형을 선고하는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뭐 어떤 모르겠어요. 이젠 모르겠어요. 뭔지. 지금 사형 판결 선고하는 게 없으니까. 모르시면 가장 마지막 사형 판결이 그거 아닌가요? 대구에서 그 여자친구와 부모님을 살해했던 어린애 있죠. 그 대학생. 그 사람이 가장 마지막 사형수이자 최연소 사형수일 거예요.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거의. 근데 그 이후로 10년밖에 안 됐나? 2010년 이후의 사건일 거예요, 아마. 아, 예.
그 범인이 네. 사형 선고를 선고를 받은 받은 게.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형 판결을 지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 돼야 되는 건가? 근데 사실은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고 그 죽는 과정이 다 일반에게 공개되고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이런 게 그 사건이랑 뭐가 그렇게 다를 것인가? 네. 그렇죠? 제가 잘 여쭤보고 모르겠는데. 싶은 거예요. 예.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몇 번 들락날락 했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날 네. 뭐 할머니한테 야단 맞았다고 칼 그렇죠. 사고 와가지고 네. 했던 거잖아요. 할머니 집에서 택시 타고 왔나 뭐 이래요. 네. 그리고 마트 가서 흉기를 흉기를 구매하고. 구입하고. 예. 그러면 그 누가 봐도 계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피해자만 특정되지 않았을 뿐 누가 봐도 이 범행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네. 짰던 사람입니다. 네. 택시비도 안 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 그러네. 택시비를 뭔가 안 줬어요. 아. 네. 그 와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뭔가 뉴스에서 야, 그 와중에 저런 것도 했나 싶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특별한 사정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재판부에서 밝히는 특별한 사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흉기를 구입해서 뭐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네. 지나가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목하고 얼굴만 찔렀다는 거는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네, 강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아휴. 그러면 이 사회에서 격리하고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데 도대체 그 특별한 사정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사정이 뭔지가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네. 그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살해 고의 없었다라고 처음에 주장했어요. 첫 재판에서. 네. 네, 그죠. 그래서 심신장애를 막 네. 강조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죽일 마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일 사실- 마음이 없는데 얼굴하고 목을 13차례 그러니까 말이 안 찔렀다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범죄자들이 고유정도 그렇고 제가 그럴 마음 없었어요라고 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하지만 실제 판례도 있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의라는 거는 자기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추단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당연히 다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심의 의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 추론은 상당히 잘들 하시죠. 그 반성문 보고 반성하고 있는지 추론을 너무 잘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살인의 고의에 대한 네, 추론은 한경님. 더 정확히 하실지 않을까. 네, 라고. 네. 짱구님이 입만 열면 구라. 네, 꽃별님이 칼을 들고 범행을 하면서 고의가 없었다라니 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재판부가 조선에 대해서 약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판결문을 저도 지금 판결문을 못 봤는데 판결문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좀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일삼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마디로 이제 범행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나 유족한테 반성하고 뭔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뭐 무기징역을 준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왜 사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사형이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신형. 그러니까 무기징역인데 그 가명 없는 가명 없는 가석방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기징역 현재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 무기징역 뭐 이렇다고 치면 결국은 가석방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거에 대해서도 맞아요. 뭔가 책임감 있게 선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치 이런 것 같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 할게.
이제 그 무기징역 선고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끝. 나머지는 또 그 알아서 법무부에서 알아서 할 일 뭐 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 얘기가 자꾸 나오고는 지금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법원행정처가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법원에선 사형을 사실상 선고하지 무기징역이죠. 않는 거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그게 아마 그런 문제도 네. 있죠. 뭐 그 교정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게 있는 거 있죠.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과밀 수용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교정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법원행정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하려면 일단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해야 된다. 아. 사형을 먼저 없애고 그 도입을 해야지 사형제는 그대로 두고 이걸 먼저 이것도 도입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야. 법원행정처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방금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형을 없애지는 못하고 네. 없애지는 못하는 거는 뭐 국민들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거겠죠. 근데 또 집행은 그래요. 안 하고 근데 있고. 사형을 없애는 게 사실 지금 누가 사형 집행 해버린다면 어느 정권에서 엄청나게 박수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론이라면. 지금. 네. 근데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사실 국내의 이슈보다 우리가 97년에 해외. 안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해외 관련된 뭐 조약이나 협약 같은 네. 데에 사형을 하지 않는 그런 걸 좀 조건으로 해서 그 가입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슈, 그거를 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밝히고, 그 사형 집행을 하는 것도 지금 아니 그 어떻게 계속 두는 것도 문제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뭐 물론 몇 명 안 되지만 지금 사형수들 100명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몇 명. 한 50명은 넘을 거예요, 아, 실제로.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이 최소 뭐 한 사람당 한 명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 피해자가 몇 명 이상이 한 사람에 네. 의해서 살해당한 네. 피해자가 뭐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인가 그렇더라고요. 사형수 한 명당. 네. 근데 그런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이 다 이제 아직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렇게 구치소에 있고 잘 서울구치소에 다 왔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네. 사형 시설 청소해놓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말 잘 듣는 척하고. 네, 근데 그런 말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게 너무 좀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구치소에 사형시설을 청소하라고 일단 처음에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사형수들을 다 그쪽으로 그 이동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까지는 좋아요. 네. 그랬더니 말을 잘 들었다. 이 얘기가 이 문장이 이 상당히 그것도 문제적이죠. 네. 그 걔네들이 그러면 그 전에 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형수들은 사실 거기 내에서 가장 권력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맘대로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특정한 몇 명은 계속 뭐 교도관들하고 부딪히면서 뭐 청원하고 민원 넣고 소송하고 이런 것도 일삼는다라고 알려져 네. 있고. 그러니까 뭐 그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 완전히 그냥 그 세금 낭비에 그 여러 사람 피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 사실 그 교정국에서 그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직원의 한 사람의 개인으로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개인들이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형을 반대하는 그 근거가 오판의 가능성,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가능성, 그리고 네. 실제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오판해서 죽은 사람도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사건들 사형수들이 범한 사건 보면 그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 네.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되는 사건들 보면 사실 명확하게 네. 증거가 나와 있는 사건이라 실제 다른 가해자가 있거나 다른 범죄자가 있는데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 정말 매우 매우 희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근거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어쨌든 이 지금 사형 집행을 떠나서 좀 더 피해자가 보호받고 네. 있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방식의 맞습니다. 네. 정책은 네.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거기에 너무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네. 피해자가 되어보지 네. 않았더라도. 네. 그래서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저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로 느끼시는 게 뭐 제가 오전에도 잠깐 급하게 상담을 하나 하고 왔는데 본인이 피해자인데 나의 피해보다는 이런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걸 막고 싶어요라고 하는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다 어려울 것 같죠. 이게 뭐 대단한 사람만 이렇게 할 것 네. 같잖아요. 공익적으로. 네. 근데 아니요. 정말 평범한 그냥 정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내가 당장 이걸 피해로 보상받고 배상받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피해가 여기서 또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약간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저는 되게 좋은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저도 되게 좀 반성하게 되고 훌륭하다. 본인도 되게 힘들 텐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하는 게 저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을 보면 진짜 돕고 싶죠.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같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진주 씨 같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죠. 너무 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있을 만한 네.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나 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의 그냥 평범한 질문이고 네네.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스러운 네. 그냥 궁금증인 건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이 왜 있겠어요? 네네. 그 네, 말씀이 진짜 공감돼요. 그 평범한 사람이 하는 평범한 질문, 네, 맞아요. 상식적인 네. 질문, 네네. 응당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받고 하니까 화가 나는, 그 화가 네. 쌓이고 분노가 축적되고 그 분노의 대상이 사실 결국 사법부로 향하는 수밖에 네네. 없어요. 안 믿게 되는 거죠. 네. 사법 불신과 이어지고 사실 사법 불신 정말 위험한 게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사법 불신은 전체 국가 시스템 자체의 불신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좀 사법부는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곳이에요. 우리가 투표하지 않잖아요. 선거하지 않는 네. 곳이기 때문에 사실 더 열심히 맞습니다. 해야 되고 그 열심히 한다는 게 뭔가 새로운 거, 창의적인 거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판결을 잘하면 되겠죠. 판결로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확하게. 네, 그렇죠. 네. 명확하고 네. 적확하게 네. 하라. 근데 이게 반드시 법에만 치우쳐서 판단할 수 없는 사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네, 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